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사소통장애 상담 수업을 담당하는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입니다. 자, 벌써 우리가 6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의사소통에 대한 정상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 2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호흡 시스템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호흡 시스템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위해서 필요한 공기의 특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인다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일의 법칙이었는데요. 보일의 법칙 뭐였습니까? 네, 자, 부피가 작아지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기압이 상승한다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걸 응용해서 호흡 시스템에 대해서 흡기와 후기의 어떤 공기역학적인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후반부에서는 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실 것 중에 하나는 신경계에 대한 기초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뇌 과정에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면 결국은 대뇌 과정의 어떤 일련의 움직임인데, 움직임 작동인데, 이런 신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계의 가장 작은 단위인 뉴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오늘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뇌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된 대뇌 기관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두 번째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이런 수업들은 결국은 의사소통 장애 상담을 위해서 알아둬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이고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말에는 관여하는 5가지 기본 과정, 호흡, 발성, 공명, 조음, 그리고 대뇌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호흡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겁니다. 호흡이라 하면 결국 조용한 호흡과 말 산출을 위한 호흡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조용한 호흡에서는 자동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 산출을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호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횡격막이 수축해서 어떻습니까? 횡격막이 내려가고 가슴 공간 흉곽이 흉곽이 올라가면 늘어나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 안이 어땠습니까? 저기압이 되고 바깥 공기가 고기압이 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이게 바로 호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바로 흡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내뱉는 게 호기, 날숨이 되겠는데요. 날숨은 반대의 과정입니다. 횡격막이 먼저 풀리고요. 즉 이완이 되고 횡격막이 이완되니까 가슴 공간이 다시 줄어들게 되고요. 가슴 공간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감소되면서 고기압이 되고 상대적으로 바깥 공기는 저기압이 되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호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흡기입니다. 자, 흡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횡격막이 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횡격막이 아래로 움직이게 되면서 흡기 근력에 의해서 자, 이 흡기 근력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흡기 근력에 의해서 자, 흉곽, 가슴 공간이 어떻습니까? 레스팅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만히 있을 때 그 공간보다 흉곽이 바깥으로 움직인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그 공간보다 바깥으로 움직이니까 흉곽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맞습니다. 흉곽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슴 공간이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슴 공간이 커지니까 결국은 이게
고기압이 되나요? 저기압이 되나요? 헷갈리시죠? 네.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네, 공간이 넓어지니까 난 너무 자유로워요. 고기압일 필요가 없죠.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밖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게 흡기 근력인데요. 흡기 시의 주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원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근까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담을 위해서는 요 정도 차원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자, 그래서 우리가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겁니다. 자, 횡격막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흡기 시의 중요한 근육이 외늑강근입니다. 자, external intercostal muscle이라고 합니다. 외늑강근. 자, 외늑강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외늑강근은 잠시만요.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예. 자, 외늑강근은 예. 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자, 여기 갈비뼈 사이에 근육들이 사실 있어요. 여기 지금 갈비뼈 사이 근육이 안 보이는데 그냥 원래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외늑강근은 뭐냐면 갈비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가슴 바깥쪽이면 여기 있는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빨간색 근육들이에요. 자,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외늑강근, 바깥쪽 근육이라고 합니다. 외늑강근. 바깥쪽 갈비뼈 사이 근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외늑강근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여기 예, 척추가 있고 자, 바깥쪽 갈비뼈에 있는 사이근 그걸 이제 한자어로 외늑강근이라고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흉곽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커지면 얘가 이렇게 흉곽이 커질 거 아니에요? 가슴 공간이. 그러면 이 외늑강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갈비뼈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면서 비틀어지겠죠. 갈비뼈가 커지더라도 갈비뼈가 비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줄처럼 이거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외늑강근이.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흡기 시에 매우 중요한 근육은 아니에요. 흡기 시에 제일 중요한 건 횡격막인 거죠, 사실은. 외늑강근은 흉곽이 터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 정도를 하는데 그래도 주요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근육보다는 주요 근육이니까요. 따라서 횡격막과 외늑강근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흡기 시의 주요 근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호기. 자,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숨을 후 내쉴 때는 자, 어떻습니까? 횡격막이 이완됩니다. 이완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원래 위치가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위치로 들어가면서 폐와 흉곽이 원상태로 복원됩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자, 돌아올 때에 들어가는 주요 근육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늑강근이에요. 내늑강근. 자, 흡기 시에는 외늑강근, 호기 시에는 내늑강근입니다. 제가 이런 거 문제 좋아합니다. 시험 문제로 자주 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내늑강근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제가 한번 그 갈비뼈를 옆에서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 옆에 척도 이게 갈비뼈라고 할게요. 자, 보시면 내늑강근은 이 안쪽이에요.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요게 내늑강근이에요. 자, 내늑강근 무슨 역할을 할까요?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앞에 외늑강근의 역할을 보였으니까. 자, 반대로 이제 가슴 공간이 내려왔습니다. 자, 호기시에 가슴 공간이 내려와요. 내려오게 되면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끝까지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내늑강근의 역할인 거죠. 네. 자, 그래서 내늑강근, 호기시에 작용하는 근육이다. 이런 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 재밌으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이런 작용에 의해서 같이 외우시면 조금 더 이해도 좋고 조금 좋습니다.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좀 하시면 흥미로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흥미로운데 여러분들의 내담자들은 상담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 자,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게 이 도식화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국가고시에서 간혹 이런 호기시와 흡기시의 순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고시라기보다는 예전 협회시험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작용에 대해서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들숨. 우리가 흡기부터 한번 봅시다. 자, 흡기 제일 먼저 뭡니까? 횡격막이 내려가죠. 자, 원래 횡격막은 올라가 있으니까 원래 모양이 횡격막이 내려갑니다. 자, 횡격막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늑골은 올라갑니다. 갈비뼈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폐가 커지니까 갈비뼈가 가만히 있으면 커지는 폐에 감당하지 못해서 폐가 찢겨요, 갈비뼈에. 그래서 갈비뼈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같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갈비뼈 올라갔어요. 상승됐어요. 당연히 가슴통이 넓어지죠. 가슴 공간, 이른바 흉강이 넓어집니다. 자, 흉강이 넓어지니까 압력은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죠. 자,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낮아지죠. 왜? 공기의 흐름이 자유로우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좋으니까. 자, 낮아지니까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공기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이니까 공기는 안에가 저기압이 됐으니까 밖의 공기인 고기압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자, 이 내용이죠. 자, 쉽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 꼭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이 메커니즘, 과학이란 게 뭘까요? 메커니즘 이해하는 게 과학이에요. 암기하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과학입니다. 자, 호기심 반대예요. 자, 숨을 내쉬니까 횡격막은 올라가죠. 원위치로 올라가고요. 늑골도 반대로 내려갑니다. 원래 위치로 내려가죠. 가슴통은 좁아지고요. 자, 흉강, 가슴통이 좁아지니까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작아지니까 높아지게 되고요. 공기는 바깥 공기가 이제 저기압이 되고 안쪽 공기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고기압이 되니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이 호흡의 원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발성에서의 후드 역할 한번 보실게요. 자, 호흡은 그런데 이제 조금 호흡에서 올라오면, 자, 공기가 이렇게 기관지를 타고 올라오면, 자, 후드란 놈이 갑자기 이제 떡하니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죠. 공기 통로. 자, 기도에는 후드란 놈이 있는데요. 레링스라고 하는 후드 역할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후드 역할은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 원래 후드의 목적은 이겁니다. 후드란 놈은 원래 말을 하는 놈이 아니라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물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후드가 이렇게 닫혀져 있다가 숨쉴 때만 열리니까 음식물 들어올 때 좀 이게 막아주겠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거를 성문하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무거운 물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령 같은 거 들 때 소리 입 벌리고 아 하면서 내나요? 홑 하면서 우리가 성대를 딱 닫아주면서 내죠. 자, 성대를 닫히니까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가 새어나간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물건 들 때 이 소리 내면서 못 들어요. 네. 자, 우리가 물건을 들 수 있게끔 성문화 압력, 이른바 배 쪽에 강한 압력을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발성을 위한,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언어치료사에게 필요한 후드의 세 번째 역할이 발성이죠. 음성을 산출하게끔 해주는 발성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후드의 벨빙 작용.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고 닫히는 걸 벨빙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가스 밸브 아시죠? 자, 어떻습니까? 가스 밸브를 돌렸다 뺐다 하면 가스가 잠겼다 열렸다 하잖아요. 후드를 그러한 밸브로 하나 보는 거죠. 자, 이런 밸빙 작용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후드는 고정된 구조, 이른바 후드 연골이라고 하는 고정된 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후두가 계속 이동한다고 하면 가정해 볼게요. 평상시에도 위아래로 후두가 계속 막 위치가 바뀌어요. 움직여요. 그러면 고정돼서 물건을 뭐 들 때나 성문화 압력을 형성할 때나 이물질이 탁 들어올 때 막을 때 할 수가 없겠죠. 네, 밸빙, 잠궜다 열었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스 밸브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궜다 열었다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대도 그러합니다. 자, 두 번째는 후두 내부 근육을 사용해서 성대를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후두는 후두 내부 근육을 사용해서 성대를 내외전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성대의 내외전의 역할은 뭡니까? 후두 내부 근육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후두 내부 근육이 성대를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자, 밸빙 작용이 가능한 세 번째 이유는 후두 외부 근육 때문입니다. 자, 후두 그러면 외부 근육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자, 내부 근육은 성대를 열었다 닫아줬다 하는 건데 외부 근육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거는 성대를 올렸다 내렸다 후두 거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거나 할 때 후두가 올라갑니다. 또는 높은 음을 내거나 할 때 후두가 약간 올라가죠. 이걸 거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후두 외부 근육이 도와주기 때문에 후두가 구조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하면 후두는 발성 역할 외에도 원래 원초적인 역할이 이물질을 방어하는 역할, 성문화 압력을 형성하는 역할이고, 자, 후두의 밸빙 작용이 가능한 거는 고정된 후두 연골이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후두 내부 근육이 후두를 개폐해주고, 후두 외부 근육이 후두를 올렸다 내렸다 거상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호흡 시스템 외에 발성입니다. 자, 발성을 담당하는 건 바로 음성을 산출을 담당하는 건 성대지요. 네, 성대 주름. 보컬 폴즈라고 합니다. 성대는 두 짝이기 때문에 폴즈, 주름, 네, 라고 합니다. 자, 이 보컬 폴즈라고 하는 성대 주름이 진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위에서 이렇게 호흡 시스템이 올라오면 이제 여기 후두에서 이 부분에 있는 성대라는 놈이 움직이게 되죠. 갑상피혈근이라고 하는 이 성대가 진동하면서 떨려서 나는 게 바로 소리가 되겠습니다. 발성이 되겠습니다. 결국 발성 수준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성대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용한 호흡대는 어떻습니까? 성대가 열려있나요? 닫혀있나요? 열려있죠. 호흡대 성대가 닫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잖아요. 네, 평상시에는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을 산출할 때 성대는 닫히게 됩니다. 자, 이때 초당 성대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속도를, 즉 다른 말로 내외전 속도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합니다.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주파수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초당 성대의 열고 닫힘 움직임이죠. 자, 우리는 청자들, 듣는 사람들은 이 주파수를 음도라고 하는 좀 더 심리적인 어떤 지표로 이해하게 됩니다. 지각하게 됩니다. 그거를 피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음성은 이런 내외전으로 인한 음도 외에도 강도와 음질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음성 강도는 음의 세기의 지각적인 측면입니다. 음질은 음성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입니다. 자, 주관적인 측면. 목소리에 듣기에 좋다, 듣기에 나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관적인 측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질을 표현한 용어로는 쉰 목소리, 거친 소리, 바람 새는 소리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이용해서 음질을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음성장애 환자들을 우리가 상담하고 상담을 진행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이런 언어치료사들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과학적인 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정은 공명입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가면 호흡, 발성, 그 다음에 이제 공명이 이루어지겠죠. 자, 공명은 송도의 크기, 형태가 소리에 미치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레저넌스라고 하는 공명은 울림이에요, 울림.
결국은.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소리가 울리면서 포먼트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데, 네, 어쨌든 소리의 울림입니다. 소리의 진동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펫이 있고 큰 호른이 있는데 트럼펫과 호른은 소리가 다르잖아요. 왜 다르겠습니까? 소리의 울림이 다른 거죠. 울림이 다른 거죠. 또 다른 얘기로 보시면 아주 작은 바이올린하고요. 아주 큰 비올라하고 콘트라베이스하고 현의 수나 이런 건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고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다름으로 해서 소리의 울림이 다른 겁니다. 자, 이런 걸 공명,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연구계의 움직임이 공명의 형태에 관여합니다. 자, 연구계가, 자, 여기 연구계라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연구계예요. 이건 경구계예요. 이게 인두벽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국의 움직임에 공명 형태에 관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연인두 폐쇄를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자, 영국애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영국애가 2번에 있다가 1번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두벽을 맞게 되면 연인두 폐쇄라는 게 이어지죠. 넬로파링잘 컴플리트 영국의 폐쇄가 클로저 네, 폐쇄가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코 쪽으로 소리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만 소리가 나가게 되죠. 진동이. 이게 바로 구강공명, 구강자음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자, 이 영국애가 1번에서 2번 방향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가게 되면 소리가 인두벽 여기가 지금 통로가 생기니까 코로 가게 되죠. 이른바 콧길, 네, 네이설 캐비티, 콧길로 가게 되잖아요. 콧길 쪽이 울리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비강공명이라고 하게 되고요. 코 쪽이 울리게 되기 때문에 비강자음이라고 합니다. 무, 느, 이런 소리들. 손 한번 대충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무, 느, 이 소리 낼 때 코 떨리죠? 예, 안 떨리시는 분들, 예, 재빨리 그 주변에 종합병원에 저기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 떨리시게 돼 있어요. 반대로, 프, 트, 크 해보세요. 프, 트, 크. 코 안 떨리죠? 네, 비강공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명을 영국의 수준에서 나눌 수 있다. 형태에 관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음입니다. 조음은 말소리의 물리적인 산출입니다. 이른바 이 조자가 만들 조자예요. 한자어로. 음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 조음, 말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조음기라고 하는 네, 성도 내에서 조음기관이 있죠. 조음기관. 네, 성대의 기류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신체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아주고 터트려주고 하는 우리 이런 것들 조음기관, 턱, 입, 입술, 뭐 경국, 영국에 여러분들 잘 배우셔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말소리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국제음성기호라는 걸 이용하기도 하죠. 자, 이 파트는 뭐 조음문장의 파트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배웠을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소리를 부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음이냐 자음이냐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부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호흡 발성 공명 다음의 마지막 단계가 조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이 교재에선 대뇌 작용을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뇌 작용을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관여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대뇌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뇌를 손상하게 되면 목소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컨대 성대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마비 말장애에서 뭐 경직형 마비 말장애 네,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대뇌가 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반증하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뇌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소리 산출에 있어서의 신경계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뭐가 있나요? 뇌와 척수가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신경자만 더 붙이면 되죠. 뇌신경과
척추도 신경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암기가 들어가겠네요. 이해라기보다는. 자, 이제 벌써 또 25분이 지나서 예, 신경과학의 기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뉴런과 그 다음에 신경계를 구성하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중추신경계 뇌 각각의 뇌 영역 부분 그리고 말초신경계의 간단한 말과 관련된 뇌신경 부분 정도만 좀 간단히